기본적인 법에 대한 그런 배경을 이제 지난번 바로 얘기에 이어서 지금은 건축법 본법에 들어가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건축법은 12개 장으로 되어 있고요. 맨 처음에 지금 이제 제1장 총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건축법 제1장 총칙. 처음에 규정은 물론 목적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의 목적은 총칙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한다. 공공복리는 뭐 일반적으로 다 많이 쓰는 용어니까 알고 있을 거고요. 그런데 수단을 갖고 있다.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 및 용도를 정해서 그 다음에 이제 수단은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겠다 하는 게 건축법의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총칙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2장서부터 그런 7장까지는 대지, 구조, 뭐 설비, 용도들에 대한 개정이 쭉 들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건축법에 대한 목적이 총칙에 들어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2조는 용어의 정의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건축법에 쓰는 많은 건축법적 용어들을 설명을 하게 되죠. 첫째는 이제 건축물이 지어지는 땅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건 이제 대지라 그러죠. 사이트 대지인데 건축물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토지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대지는 이제 건축을 지으려고 하는 건축주가 소유하거나 또는 이제 빌리거나 이런 걸로 이제 대지를 설정할 수 있고요. 그래서 건축에 대한 이제 소유된 토지를 가지고 법적인 걸 진행하기 위해서는 위치, 지번, 면적, 법적 규제사항, 도로의 접속 여부, 그다음에 지형들을 검토를 해야지 되겠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땅들은 이제 번호가 매겨져서 그걸 이제 필지 지번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땅에 관한 형상 크기가 다 규정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필지도 정의를 하고 있는데 필지는 토지 소유권을 다루기 위해서 등록번호, 지번과 토지 활용을 목적으로 이제 지목이라 그러죠. 지목은 건물을 질 수 있으면 대지 또는 이제 임야, 뭐 이런 이제 국어, 뭐 이제 뭐 이런 부분들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지목이고요. 토지 활용의 목적, 면적 등으로 명명한 구획된 토지를 필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건축 설계를 수행하거나 이럴 때 어쨌든 간에 이제 필지 범위로 건물을 지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필지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내용들은 건축법과 다른 법, 이제 지적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법은 최근에는 여러 법률이 통합이 되면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이제 법령이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땅은 필지로 구획되고 등록되어 있고요. 요즘은 이제 토지에 관한 정보를 옛날에는 이제 허가관청, 허가부서에 가서 구청이나 시청 가서 확인했어야 됐는데 이제는 전부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인터넷에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이라는 것을 검색을 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축물이 지어지는 땅은 이제 도시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도시 외에 읍면 지역들이 있는데 그 도시 지역에 있는 이제 그 내용은 도시계획 확인원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 외 지역에는 국토이용계획 확인원을 띄워야 되는데 이게 통합된 개념으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제공을 하고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포털에서도 제공을 합니다. 그런 이제 도시이용계획 확인원을 띄게 되면 아까 이제 이 땅이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에 관한 규제사항, 그다음 면적, 소유주, 뭐 그런 내용들이 형상까지 포함해서 지적도라는 게 형상에 나와 있는 지도니까는요. 그렇게 그림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축법 총칙에서는 이제 건축물 자체를 규정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건축법은 건축물을 지으려고 하는 것을 규제하는 법이니까 건축물은 총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건축물 중 지붕과 기둥, 지붕과 벽, 이에 딸린 시설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용어처럼 보이긴 하지만, 자, 토지에 지어지는 어떤 이제 시설물이 있는데 그 시설물에 기둥하고 지붕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이제 벽하고 지붕으로 되어 있는 것, 그리고 이에 딸린 시설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벽으로 구획이 되거나 벽이 없으면 기둥으로 구획이 되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이제 건축물의 어쨌든 건축 면적이라든가 바닥 면적을 따질 때 이 건축물의 정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총칙에서 다루고 있죠. 또 이 건축물에는 이제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로 규정이 되고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건축법은 하위에 시행령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고요. 그 시행령, 이 대통령령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건축물을 이 법에서 기본적인 이렇게 정의하고 있지만 그것이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다 이제 건축법 시행령에서 추가적으로 정하고 있고요. 자, 이제 지난 시간에 건축 관련법 얘기를 할 때 문화적인 내용들, 산업적인 내용들의 이제 칼럼을 건축법에 관계된 내용으로 소개한 적이 있는데, 자, 거기에 건축기본법이라고 있었습니다. 건축기본법은 건축법이 이렇게 이제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규정으로 보면 건축기본법은 문화나 산업의 어쨌든 배경, 토대에 대한 내용이 되어 있어서 참고로 건축기본법이 정의되어 있는 몇 가지 용어를 살펴보겠습니다. 건축물이란 기본법에 정의되어 있는 거죠.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 기둥 또는 벽으로 있는 것과 부수된 시설물을 말한다. 이거는 이제 건축법에 대한 용어를 같이 맞춘 내용이 되고요. 대신 기본법에는 공간 환경이라는 걸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물로 구체적인 규정 말고 그것에 관한 배경을 얘기하는 거죠. 공간 환경이란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 구조, 공공 공간 및 경관을 말한다. 그러니까 형태나 인면, 미관이 보이는 내용도 공간 환경으로 다루고 있다고 하는 거고요. 또 기본법에는 공공공간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공공공간이란 가로, 공원, 광장 등 공간과 그에 부속되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건축기본법에는 건축 디자인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 디자인이란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 환경의 조성으로 건축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공간 환경을 기획하고 설계하고 개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니까 보통 얘기하는 건축의 문화적이고 이제 산업적인 측면을 건축 디자인이라는 용어로 정의하고 있고요. 또 건축기본법에는 이제 품격이란 말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적 품격에 대한 얘기죠. 품격이란 주변 환경과의 관계, 규모, 형태, 구조, 재료, 시공 수준 등을 통하여 그 목적과 지역의 정체성을 창출할 수 있는 적절성을 말한다. 이렇게 좀 어렵게 정의되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품격을 이제 건축가들, 이런 이제 건축 시공자들, 건축주들이 노력을 해서 만들어가야 된다 하는 내용 때문에 이 품격이라는 말도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품질이라는 말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품질이란 안전, 보건, 기능, 쾌적, 자연절약, 재활용 등의 객관적 성능을 말한다. 아까 품격이 문화적이고 포괄적인 의미가 있다면 품질은 그런 객관적 성능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포괄적으로 건축을 정의하고 있는 용어가 있습니다. 기본법에는 건축이란 건축물과 공간 환경을 기획, 설계, 시공 및 유지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건축법에서 건축물을 정의하고서 구체적인 부분들로 규정하고 규제하고 있는 거와에 비해서
좀 포괄적으로, 개념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건축법 총칙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건축 총칙과 관련해서 이제 시행령 그리고 시행령에 딸린 별표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용도별 건축물의 내용인데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건축법이 적용되거나 또는 공사되는 모든 건축물을 29가지의 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제 상당히 양이 많아서 그냥 그 말로 설명하기는 잘 익숙하지 않을 것 같아서 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9가지나 되니까 좀 쉽지는 않고요. 이 29가지가 되는 표를 좀 확인하면서 개략적인 설명을 오늘 드리고요. 이건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은 계속 그 법적인 내용들을 얘기할 때마다 반복해서 나오니까 그때 이제 반복해서 설명을 듣고 생각을 해봐야 개념이 좀 정리가 되는 내용입니다. 자,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는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 그리고 별표에 규정되어 있고 이제 29가지나 되니까 적지 않은 걸로 규정되어 있는 거죠. 이게 처음에는 이제 이거보다 많지 않았는데 세부적으로 이제 분쟁이 생기기도 하고 건축 인허가 부서하고 허가권자하고 그다음에 민원인 건축을 짓고자 하는 이제 건축주하고의 분쟁 문제도 있고 또 법령이 규제법이다 보니까 건축법은 이제 모든 땅에 건물을 지어야 되는 규제를 하고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규제와 간섭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각각의 건축물의 종류들을 용도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29가지 나열식이기 때문에 좀 지루하지만 소개를 좀 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 단독주택이 이제 가장 뭐 이렇게 보편적인 건물 중에 기초적인 건물인 거죠. 단독주택 안에는 4가지의 이제 범위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뭐 그냥 주택, 그 일반 세대가 사는 어떤 단독주택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중주택, 그러니까 여러 세대, 여러 이제 가구들이 모여서 사는 일종의 기숙사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다중주택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가구 주택, 그러니까 소유주는 하나지만 여러 세대가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임대형 건물이 다가구 주택이고요. 그다음에 공관, 이거는 이제 정부 공공부서에서 어쨌든 이제 장에 관한 어쨌든 숙소를 마련하는 것이 공간이고, 이건 이제 단독주택하고 좀 다른 관점에서 일종의 공공건물인데 개인이 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단독주택 범위에서 별도로 다루고 있습니다. 약간 여기서 이제 유사하고 구분되는 게 단독주택 안에 들어있는 다가구 주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공주택에서 이제 일종의 이제 아파트와 유사한 형태의 이제 다세대 주택이 이제 비슷하면서 많이 이제 법적인 내용들을 이제 다리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 아까 다가구 주택과 대비되는 이제 다세대 주택이 들어있는 공동주택은 아파트, 보통은 이제 6층 이상의 건물을 얘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연립주택, 이거는 아까 다세대랑 굉장히 유사한 개념입니다만 규모가 좀 큰 동에 딸린 것들을 연립주택이라고 그러고요. 다세대 주택, 기숙사가 공동주택에 포함되어 있는 4가지 범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분류는 근린생활시설들이 있는데 이것은 1종과 2종, 세 번째, 네 번째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보통 줄여서 근생이라고 많이 부르고요. 우리 주택을 제외한 이제 가로변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건물들이 이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그래서 1종 근린생활시설은 규모가 작고 보다 더 이제 생활 친화적인 것들, 약간의 공공성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뭐 이제 보건소 같은 것도 있고 산후조리원 같은 것도 있고 작은 잡화점, 휴게 음식점들 같은 것들이 있고요. 소규모 시설들이지만 생활을 직접적으로 이제 지원하고 그렇게 보조하는 그런 생활들이 일종 근린생활입니다. 규모가 좀 커지면서
개별적인 이제 경제 활동이 가능한 건물들이 2종 근린 생활에 포함이 좀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제 뭐 소규모 공연장들, 그다음에 교회들, 그다음에 뭐 판매점, 뭐 사진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이 우리 생활에서 아까 이제 일종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을 조금 더 확장된 그런 건물들이 2종 근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문화 및 집회시설이 정의되어 있고요. 이건 이제 문화 및 집회시설 중에 대부분이 공연장, 집회장들, 그다음에 관람장, 전시장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 및 집회시설들은 다중이 많이 이용하는 것들이 많아서 이건 이제 특별한 어쨌든 법적인 것들의 규제 내용들이 많이 좀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이게 되는 시설들이고요. 그다음에 종교시설, 뭐 최근에 코로나 사태 많이 문제가 되는 그런 이제 시설들을 규정하고 있는 게 종교시설이고요. 종교 집회장, 그다음에 종교 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 이런 부분들이 종교시설이고요. 일곱 번째 카테고리는 판매시설입니다. 이건 이제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들, 백화점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소규모의 판매시설들은 아까 말씀드린 2종 근린시설에 포함이 되면 됩니다. 그다음에 운수시설, 이제 여객, 자동차 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들이 운수시설이고요. 의료시설, 뭐 병원을 중심으로 하는 의료시설들이 있고요. 열 번째의 구분이 교육연구시설, 학교들, 직업훈련소, 도서관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 학원도 여기 포함이 됩니다. 자, 노유자 시설은 그야말로 노인과 어린 약자들이 이제 거주하는 시설들이 있죠. 여기에는 이제 크게 두 종류, 아동 관련 시설하고 노인 복지 시설이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수련시설 12번째의 구분은 수련시설입니다. 생활시설, 수련시설, 그다음에 이제 자연권 수련시설,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 야영장 등이 12번째 수련시설에 들어 있고, 운동시설이 13번째 구분입니다. 탁구장, 체육도장, 체육관, 운동장, 뭐 이제 관람석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것들의 운동장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업무시설, 오피스들이고요. 공공업무시설과 일반 업무시설로 나눠져 있고, 일반 업무시설은 금융업소, 사무소, 뭐 오피스텔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오피스텔은 일부 이제 주거나 이런 것들이 냉난방이 가능하고 주방 설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하고 많이 이제 이렇게 좀 충돌하는 부분도 많고요. 그런데 상업적 목적 갖고 있는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숙박시설. 숙박시설은 일반 숙박시설, 여관, 여인숙 등의 시설들하고, 또 최근에 이제 생활 숙박시설이라 그래서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또 잠을 자는 오피스텔하고도 약간 겹치는 그런 용어의 생활 숙박시설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광 호텔이 포함된 관광 숙박시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중 생활시설이라고 하는 이것도 이제 아까 근린생활시설에 가까운 시설인데 거기에 이제 거주하고 생활하고 일종의 숙소처럼 쓰는 것들이 다중 생활시설입니다. 이 중에 2종 근생은 제외된 시설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16번째 구분은 위락시설입니다. 이건 이제 술과 관련되고 놀이와 관련된 시설인 거죠. 단란주점, 유흥음식점, 그다음에 유원 시설, 배시설, 무도장, 무도학원, 카지노 등이 위락시설에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7번째 카테고리는 이제 공장입니다. 공장은 물품의 제조, 가공, 그다음에 표백, 재봉, 건조, 인쇄들을 하는 것들이 공장이고요. 16번째 구분이 창고시설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물건을 적재하거나 그런 것들인 거죠. 물류들이 여기 포함이 되죠. 창고, 하역장, 물류터미널, 집배송시설이 18번째 카테고리인 창고시설이고요. 위험물 처리시설, 위험물 처리시설은 이제 주유소가 대표적이고요. 가스 충전소, 위험물 이제 제조소, 그다음에 유독물 보관 관리 판매 시설들, 도시가스 충전소, 이런 등등의
그야말로 위험물을 다루는 시설들이 19번째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입니다. 자동차 관련 시설, 자동차에 관련된 이제 주차장,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들, 그다음에 운전 학원들이 자동차 관련 시설이고요. 21번째 구분이 동물, 식물 관련 시설입니다. 이건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개장, 작물 재배사, 묘목 배양시설, 이런 것들이 이제 동물, 식물 관련 시설이고요. 자원순환 관련 시설, 이건 이제 뭐 자원은 하수에 관계된 거, 폐기물 처리하는 것들, 고물상, 이런 부분도 자원순환 관련 시설이라고 합니다. 23번째 카테고리가 교정 및 군사시설이고요. 이제 보호감호소, 구치소, 교도소 등이 교정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소년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국방군사시설이 이제 교정 및 군사시설에 포함이 됩니다. 24번째 카테고리가 이제 방송통신시설이고요. 방송국, 뭐 전신전화국, 촬영소, 통신용시설, 뭐 데이터센터, 요새 뭐 그런 데이컴이나 이런 데서 만드는 뭐 그런 네이버들에서 만드는 그런 시설도 방송통신시설에 속하고요. 네, 발전시설, 그야말로 발전소 에너지 공급하는 시설들이고요. 그 다음에 26번째 카테고리가 이제 묘지시설, 화장시설과 봉안당, 그런 그 묘지에 관련된 동물 화장시설도 이 묘지시설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27번째 카테고리가 관광휴게시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이런 것들이 이제 관광휴게시설이고요. 그 다음에 장례시설, 뭐 기본적으로 장례식장인 거죠. 이건 이제 병원에 딸려 있는 이제 장례식장은 의료시설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외됩니다. 야영장 시설, 29번째 마지막입니다. 이제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등의 규모가 작은 것들이 여기에 속하고요. 아니, 규모가 큰 야영장이 있고 이게 이제 관광호텔에 딸려 있거나 뭐 그렇다면 관광호텔에 포함되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야외시설들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장황하게 얘기 드린 그 29가지의 카테고리가 실제로 건축법의 적용 또는 지역지구에 관한 적용들, 그 다음에 이제 재료들을 해야 되는 것들, 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연관되기 때문에 조금은 좀 그 방대한 내용이지만 일단은 뭐 책에 관한 자료를 보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전체적인 부분들로 소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건축물의 용도별 그 건축물의 종류를 말씀드렸고요. 이거는 이제 그 시행령의 별표에 들어 있고요. 그래서 29가지가 쭉 되어 있고 맨 마지막에 이제 비고에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읽어야 된다는 내용들이 좀 들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 기본 개념을 좀 갖도록 그렇게 이제 강의를 좀 하게 돼 있고요. 이 기본 개념을 통해서 건축법의 여러 내용들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 별표에 세부적으로 29가지에 포함되지 않지만 또 법 적용을 위해서 다른 그룹핑이 필요해가지고 되어 있는 몇 가지를 추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하여튼 10년이 됐나요? 이제 여럿이 모이는 시설들을 별도로 이렇게 이제 그 카테고리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중시설, 죄송합니다.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하는 용어가 생겼습니다. 이거는 5,0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들인데, 그래서 아까 용도별로 구분되어 있는 세부적인 것 말고도 5,000제곱미터 이상의 용도가 면적이 큰 것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별도의 법 적용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해서 다중이용시설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5,000제곱미터가 넘지 않아도 1,000제곱미터만 넘어도 또 이제 여러 가지에 관한 그 대중들이 모인 시설들 때문에 규제가 필요해서 준다중 이용 시설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또 하나 정했습니다. 그래서 다중 시설을 살펴보면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집회시설, 전시장과 동식물원지입니다. 면적이 크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건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종교시설, 판매시설, 그 다음에 여객용 운수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그 다음에 16층 이상의 건축물은 모두 다 다중이용시설에 속합니다. 그래서 뭐 구조도 튼튼해야 되고 이제 내화 구조에 이제 이렇게 그 불이 타지 않는 불은 재료로 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의 재료 규정과 여러 가지 동선 규정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중이용 시설이고요. 자, 5,000제곱미터가 좀 커서 그보다 작은데 많은 사람이 또 이용하는 시설들을 규정하기 위해서 1,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이겠죠. 그런 시설들의 문화 집회 시설, 뭐 똑같이 전시장 동식물원은 제외되어 있고요. 종교 판매 시설, 여객용 시설, 종합병원, 관광수업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이자 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시장. 자, 다중이용 시설보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내용도 더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 준다중이용 시설이라는 부분들이 법정 용어로 규정이 되어 있고, 자, 이 다중이용 시설과 준다중이용 시설은 상주감리 대상 건축물입니다. 법적인 용어로 상주감리라고 하는 말은 따로 수 있지 않지만 어쨌든 이제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해서 건축 기계 전기의 전문적인 영역을 감리하도록 되어 있는 건물들이 있는데요. 이런 준다중 시설 이상의 규모의 건물들은 그렇게 이제 상주감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준공하고 나서도 10년 이후에 2년마다 정기 점검을 받아야 되는 시설들이 이 준다중이용시설, 다중이용시설입니다. 자, 뭐 이제 그 구체적으로 다른 이제 우리 건축법 살펴보면서 법적 규제에 의해서 용어들에 대한 정의가 뭐 추가적으로 있고요. 다시 총칙으로 넘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총칙에는 건축물의 지하층이라고 하는 용어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 이렇게 이제 서술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뭐 좀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하에 묻히는 건물인데 완전하게 묻혀야만 지하가 아니고 반 이상만 묻히면 지하다 하는 개념이 이 지하층 개념에 들어있는 거고요. 근데 뭐 이제 지표면도 완전히 수평이지 않는 경우도 있죠. 경사진 경우는 또 그걸 이제 그 가중 평균이라고 해서 평균을 내서 지표면을 따지기도 합니다. 이건 나중에 건축물의 건축에 조금 세부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또 총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에는 이제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라고 하는 이제 용어의 정의가 있습니다. 건축물은 여러 가지의 부재들, 요소들이 결합해서 전체 건축물을 이루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소방이라든가 구조의 안전을 위해서 중요한 것들을 주요 구조부라고 정의를 합니다. 주요 구조부의 정의는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 이게 이제 주요 구조부입니다. 그러니까 내력벽은 이제 하중을 위층에서 쭉 내려서 받는 벽을 내력벽이라고 그러고요. 기둥은 뭐 알다시피 위층 하중을 이렇게 이제 기둥으로 바꾸게 되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닥이 꺼지면 안 되죠. 바닥도 주요 구조부고요. 그 다음에 바닥을 받치는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부재를 보라 그러죠. 보는 이제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보는 거더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거더와 거더를 연결하는 이제 보는 빔이라 그러는데 그런 걸 포함해서 보라 그러죠. 그 보는 주요 구조부고요. 지붕을 형성하는 구조, 그 지붕틀이라 그럽니다. 지붕틀도 주요 구조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단 중에 주계단, 그러니까 보조 계단이나 뭐 외부에 가는 이제 외부 계단이 아니라 주 계단도 주요 구조부에 속해 있고요. 뭐 주계단은 이제 주요 구조부에 나중에 포함이 돼서 몇 가지 예외적인 부분들, 사익기둥, 최하층 바닥, 땅바닥은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다음에 작은 보, 아까 빔 얘기하는 거죠. 차양, 5개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상 중요하지 않는 부분은
이제 이런 주요 구조부에서 제외를 합니다. 이 주요 구조부의 정의는 이제 아까 법이 가지고 있는 이제 구조 안전에 관한 적용, 내화에 관한 적용에서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건축법의 총칙에는 건축을 구축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건축기본법의 정의하고 좀 다른 건축법 총칙에 관한 건축의 정의는 신축, 중축, 재축, 개축, 건축물의 이전을 건축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 행위 자체를 설명하기보다 법적인 적용을 하는 새로 짓는 신축, 그다음에 이어지는 중축, 그다음에 이제 개축, 재축, 건축물 이전을 구축으로 용어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자, 그 중에 이제 굉장히 헷갈리는 거, 나머지는 이제 용어를 들으면 알 수 있는데 개축이라는 용어는 좀 이제 헷갈려서 다시 한번 여기를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자, 건축물의 일부 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종전과 같은 규모에서 다시 짓는 것, 축조하는 것을 개축이라고 합니다. 그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포함이 되는 것은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중 셋 이상을 포함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이제 세 개가 안 되면, 세 개보다 적으면, 그 다음에 이제, 리모델링이 되는 대수선의 범위가 되기 때문에, 개축하고 대수선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런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중 셋 이상인 경우가 개축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보다 규모가 작은 경우는 대수선이 됩니다. 대수선은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의 형태를 수선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7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수선은 개축하고 건축이랑 이렇게 행위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한 용어 개념으로 좀 봐야 될 거고요. 자, 대수선의 이제 첫 번째는 내력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그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수선 변경. 그다음에 대수선의 두 번째는 기둥보 지붕틀을 증설 해체하거나 각 부위별 3개 이상의 수선 변경. 그다음에 세 번째는 방화 구획부의 증설 해체 또는 수선 변경. 그다음에 네 번째는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을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경우.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미간지구에서 담장 뭐 이런 것들을 형태들을 변경하는 것을 대수선에 포함하고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 다가구 다세대의 가구 간 세대 간의 경계벽을 변경하는 것. 그러니까 두 세대를 터서 한 세대를 만들거나 또는 한 세대를 반을 나눠서 두 세대를 만들거나 하는 것들이 대수선입니다. 일곱 번째는 외벽 재료를 증설 해체하거나 30제곱미터 이상의 수선 변경을 대수선이라고 합니다. 대수선이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아까 개축의 3개 이상이 아닌 경우만 해당했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많은 분쟁과 세부 규정이 필요해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이렇게 7가지로 아주 구체적인 규정이 많이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최근에 리모델링이라는 용어도 많이 쓰는데 이것도 법적 용어가 아니었다가 이제 법적 용어가 됐습니다. 그 리모델링은 총칙에서는 건축물의 노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중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 그러니까 통칭에서 얘기하는 리모델링은 아까 대수선과 개축, 중축을 보통은 포함하는 용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건축물에 대한 얘기를 벗어나서 조금은 좀 확장된 얘기, 도로가 뭐냐 하는 것을 총칙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건축물은 땅에 지어지고 대지가 있어야 되고요. 그 대지는 도로에 접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로에 관한 규정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자, 총칙의 도로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서 국계입법, 그러니까 국토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도로법, 사도법 등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를 도로라고 말합니다. 또 건축 허가 신고 시 지정 공고한 도로나 예정도로, 그러니까 건축 허가 때 이제 도로가 아니었는데 신청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현황도로 이미 이제 도로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를 통해서 건축 허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건축 허가를 할 때에 그렇게 이제 도로가 포함돼서 했는데 허가를 낼 때에는 그걸 지정하게 됩니다. 그런 도로를 포함하고 있고요. 도시계획으로 예정된 도로도 도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도시계획 실제 도로는 없지만 도시계획으로 예정된 도로를 가지고도 건축 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하는 구간의 너비 3m 이상의 도로죠. 그것도 도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4m 이상의 도로를 건축법적으로 유의미한 도로로 보는데, 도로의 설치가 4m 도로 설치가 곤란한데 3m 도로로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또 이제 막다른 도로는 그 도로폭이 4m 이상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또 별도의 도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10m 미만일 때는 2m도 도로로 보고요. 10m 막다른 길이 10m 이상 35m 미만은 3m까지도 도로로 보고요. 35m 이상 막다른 골목이 깊고 계속되어 있다면 6m가 되어야 되고요. 도시적이 아닌 읍면지역은 4m로 되어 있습니다. 막다른 도로는 차량이 들어갔다 나와야 될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도로의 폭을 예외적으로 이렇게 별도로 규정하고 있게 됩니다. 후반 얘기를 잠깐 좀 끊었다가 한 번 더 쉬고 다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겠습니다.